전국에 계신 성악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0강이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챕터가 바뀌어서 임시정부 수립과 강복군 창설에 의이고요. 정확하게는 이번 강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총 네 가지가 있겠네요. 임시정부가 시기마다 좀 트렌드가 좀 바뀝니다. 초기 임시정부의 활동을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봉봉듀오 선생님, 윤봉길, 이봉창 선생님이 맹활약을 하셨던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40년도에 충칭시기에 정착을 하면서 충칭시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모습 중에서 한국 강복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냐, 이렇게 세 가지 패턴, 또는 전체 그냥 다 문둥그려서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그냥 모든 시기를 다 퉁쳐서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 총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내용을 한번 잡아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됐던 배경이 뭐였습니까? 중요합니다. 바로 3.1운동을 배경으로 제대로 된 리더, 단체나 조직이 있었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 속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3.1운동이 터지자마자 세 군데 지역에서 정부가 만들어져요. 상하이 지역에서 상하이 정부가, 그 다음에 서울 수도에서는 한성정부가, 연해주에서는 지난 강의 때 좀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가 만들어져요. 보시면은 3월 1일 터지자마자 3월달에, 4월달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정부가 만들어진 건 좋은데 이렇게 정부가 흩어져 있으니까 힘이 너무 분산된다. 우리 힘을 한번 모아보자 라는 취지 속에 정부 3개를 하나로 모읍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줄여서 임정, 일반적으로는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기의 임시정부의 활동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임시정부는 왜 상하이에 위치를 했을까요? 요거는 뭐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상하이에 위치했다는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외교로서 풀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하이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 상하이 가면 지금 또 각 나라의 외교대사관, 은행들이 싹 다 몰려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상하이에 잘 나가는 강대국들의 외교대사관들 또는 그렇게 강대국들이 모여있다 보면 고급 정보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고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독립을 하자라는 게 상하이 임시정부의 원래 첫 번째 취지였던 거예요. 컨셉이고. 그래서 외교로서 풀어가기 위해서 위치했던 게 바로 상하이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니까 임시대통령이 있겠죠. 임시대통령이 누구냐면 우리의 이승만 아저씨가 대통령이 앉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승만 아저씨가 대통령에 앉았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아저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하버드 졸업생이에요. 하버드 심지어는 조기 졸업을 합니다. 영어에 능통해요. 그리고 지금도 인맥이잖아요. 하버드 인맥 대단한 인맥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좀 잘 풀어가서 우리가 독립할 때 좀 지원을 얻고자 가장 똑똑하고 영어가 프리토킹이 가능했던 이승만 아저씨를 임시대통령에 세웁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니까 임시국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시의정원이라는 국회를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임시대통령이 있다라는 거는 왕이나 황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드디어 이 임시정부는 무슨 정부? 공화정정부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지금 프리뷰는 여기까지 깔아드렸고 이제 정확한 초기 임시정부의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정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상하이예요. 그런데 독립을 해야 되는 곳은 한반도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와 상하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연락망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연락망으로는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일본이 탄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반도와 그 다음에 상하이를 연결하는 비밀 연락 조직망이 필요합니다. 그 연락 조직망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연락하고 통한다 그래서 영통제, 그 다음에 교통통신국 이라 해서 교통궁이라는 비밀 연락 조직망을 만들었다라는 거. 초기 임시정부의 정답으로 잘 걸리는 핵심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를 운영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사진이 또 있지만 독립공채, 똑같은 말로 애국공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로. 요건 어떤 거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주식 쪼가리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주식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쪼가리를. 감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경찰관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근데 그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돈으로 환전이 안 될 뿐이지.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독립할지는 모르지만 공채를 발급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러면 돈을 얼마 내면 돈의 액수에 해당되는 만큼 이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독립을 하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독립을 할지 안 할지 사실 기약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김대중 정부 때까지도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요거 가진 사람들 바꿔줬습니다. 최근에도. 어쨌든 이러한 독립공채, 애국공채를 가능했다라는 거. 발행.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냥 공채도 말고 그냥 돈을 받기도 하겠죠. 의연금이라고 해서 그냥 기부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을 받은 거를 어디로? 영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일로 건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게 되면 또 일본에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각각 요충지마다 비밀 기지를 만들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륙양행이라 그래서 껍데기는 무역회사예요. 껍데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파이 영화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지하로 내려가면 독립운동 기지가 있는 것처럼 그 몰래 비밀 기지가 있는 것처럼 껍데기는 무역회사인데 밑에 내려가면은 실제로는 독립운동인 거예요.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조직망이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 단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산에 가게 되면 또 상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뭐냐면 백상상해라고 해서 마트예요. 우리로 치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마트인데 껍데기는 마트인데 들어가면은 임시정부 비밀기지인 겁니다. 요걸 통해서 쇽 정보를 넘겨주고 좋은 정보 획득하면 일로 넘기기도 하고요. 돈을 넘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독립신문을 이때 만들어요. 독립신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독립협회 때 있었던 그 독립신문과 이름만 같은 거예요. 이름만 같은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뭘 할까요? 우리의 억울함을 세계에게 알리고 다른 강대국에 알리고 지원을 좀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또 민족들의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또 뭐가 있냐면 임시사료 편찬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한일관계사료집이라 그래서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뭐냐? 지금 일본 애들 역사가 왜곡하고 있다. 저 새끼들 봐라. 옛날에 슈퍼 찐따 같은 나라였다. 우리가 문물 전해주고 문화 전해줬던 그런 애들이었다. 지금 걔들이 지금 우리 지배하고 있다. 자주의식 잊지 마라. 우리 자존감 잃지 마라. 우리 대단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자주의식을 고취시키기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 컨셉이 어땠습니까? 외교로서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교로서 풀기 위해서 미국의 구미위원부라는 체인점을, 그 다음에 파리에는 파리위원부라는 체인점을 만들었던 게 언제다? 초기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 다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초기 임시정부의 활동을 옳은 것을 했을 때 공화정제의 정부였다. 또는 임시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 맞죠? 그 다음에 독립공채, 애국공채를 발행하였다. 영통제와 교통제를 마련하였다.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임시정부 활동 잡아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임시정부의 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년대 초반의 모습을 또 볼 거예요. 2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본이 이걸 가만히 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1919년도에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자마자 탄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21년도, 22년도 이 초반에
바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일본이요. 일단 먼저 연통제와 교통통신국인 교통국을 다 발각을 해버려요. 사람으로 치면 손발이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외교로서 풀어가기 위해서 상하이 위치를 했는데 외교 열심히 했어요. 활동을. 하는데 결과가 없어.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운동이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더 이해를 하기 쉬울 거고요. 그걸 잘 모르시는 여성분들이라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봐요. 어떤 축구팀이 있어요. 50몇 연승을 했대요. 계속 이겨요. 하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음이 없어요. 그런 팀은. 잘 나가는 팀은. 우리 한국 지금 축구팀 봐요. 월드컵 위기 있고 이러면은 감독이 문제니 선수가 문제니 선수가 야 경기 전에 뭐 술을 먹었다 온갖 난리가 납니다. 이기면 아무 말이 없어요. 이기면. 그것처럼 지금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풀리니까 안에서 내 이거 봐라. 내 외교가 안 될 줄 알았다. 내가 총칼 들고 싸우자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어요. 바로 임시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아저씨가 미국의 윌슨 아저씨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은 바로 위임 통치 청원서라 그래서 윌슨 우리는 일본 식민지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일본 애들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 미국이 우리를 대신 좀 관리해주면 안 될까요? 유엔이 되기 전에 있었던 국제연맹에서 우리를 좀 관리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독단적으로 자기가 가진 대통령 직함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임시정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제 나오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바로 신채호 아저씨 같은 경우는 거친 아저씨입니다. 이승만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승만아 돌았냐? 너 미쳤냐?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는 이완용보다 더한 새끼다 라면서 신나게 깝니다. 왜? 야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갖다 팔았다. 너는 지금 없는 나라를 갖다 파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야 라면서 이승만 아저씨의 싸대기를 척척척척척척 왕복으로 때립니다. 자 그러면서 내분이 격화되니까 이걸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초반에 얼마 안 가서 열리잖아요. 19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국민대표회의는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운동가들, 단체 사람들이 싸그리 다 모이고 임시정부 사람들도 당연히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외교로 잘 안 된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임시정부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개조파. 이거는 임시정부는 지금 상태로는 비전이 없다. 뜯어 고치자. 리모델링 하자.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썩을 대로 썩었다. 이거로는 독립운동 독립이고 뭐가 아무것도 못한다. 갈아엎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 창조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우리 민족의 피와 땀 눈물이다. 3.1운동의 결과물이다. 피의 결과물이다.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 라면서 현상유지파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현상유지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에요. 자, 이렇게 싸우는데 해결이 날까요? 해결이 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결이 나지 않겠죠. 결국 이 회의는 결론은 결렬입니다. 4개월 동안 열렸지만 결국 그 어떤 합의점도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처음에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단체이자 조직이자 정부였던 이 임시정부가 이제는 간판만 걸려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김구 선생님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탈해버려요. 각자 독립운동하러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헛짓거리를 했던 이승만 아저씨는 당연히 탄핵, 쫓겨나겠죠. 쫓겨나면서 2대 대통령에 박은식이라는 아저씨가 또 앉게 됩니다.
이분은 신채호 선생님과 더불어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박은희 선생님은 이것 봐라. 이승만 이놈이 대통령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 라면서 헌법을 자기들 안에 있는 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서 내각 책임제로 바꿔요. 여러 가지 내각에서 서로 힘을 분산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바꿨더니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다 보니까 굳이 남아있는 사람도 없고 내각을 운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는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초기 임시정부의 활동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20년대 초반이잖아요. 활동이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마땅히 배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챕터, 바로 한인애국단이 등장하면서 다시 임시정부가 등장하고 전면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볼 거예요. 자, 한인애국단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1931년도에 20년대 중반까지는 임시정부가 하는 게 없습니다. 숨만 하악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1년도에 누가? 김구 선생님이 조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인애국단은 어디 예하 소속입니까? 그러니까 임시정부 예하 소속의 단체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한인애국단은 여러분들이 두 분의 이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가운데 봉봉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는 한마디로 의열단체입니다. 군대를 끌고 대규모로 붙는 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쓱 가서 폭탄 뿅뿅뿅 던지고 쓱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러한 단체와 비슷한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김원봉 선생님이 만드셨던 의열단이죠. 의열단이랑 분명히 이 한인애국단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오답선지로 둘이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가운데 봉봉 선생님, 가운데 봉봉두어 선생님이 들어간 건 한인애국단입니다. 이 선생님 말고 누가 폭탄을 던지면 전부 다 의열단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봉창 선생님과 누구? 윤봉길 선생님의 의거로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그러면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했을 때 정답으로 걸리는 게 1931년도에 조직되었다. 뭐 이렇게는 더럽게 안 나오겠지만 김구가 조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하의 소속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의열단체였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단원으로는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이 있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제 이 두 분의 맹활약을 볼 건데, 그리고 이것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임시정부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침체에 빠졌던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한인애국단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를 보겠습니다. 이 이봉창 선생님은요, 일본 도쿄로 가세요. 일본 도쿄에 일본 천황이요, 마차를 타고 간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 이봉창 선생님이요, 쓱 가서 이 일본 천황이 타고 있는 마차에 폭탄을 던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했는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의 결과가 중요해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실패로 끝나자 중국의 모든 신문 언론사 일면에서, 뉴스 일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아, 아깝다. 조선인 용사 이봉창이 일본 쪽발이 새끼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터지지가 않았다. 아, 아까워 아깝이. 차라리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우리가 폭탄을 줬을 텐데. 라는 기사가 일면에 다 실립니다. 왜? 지금 31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만주사변을 일으키잖아요.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41년도에 태평양전쟁. 중국이 30년 만에, 우리는 30년 전에 망했죠. 30년 만에 이제 같이 망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일본 입장에서 황당하죠. 저 새끼들 봐라. 그러면서 잘됐다. 요걸 핑계로 중국 애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봉창 의거가 실패로 끝나자 중국 언론에서 일면에서 안타까운 기사를 표현하자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상하이로 쳐들어가 버려요. 그게 바로 상하이 사변입니다. 그래서 이봉창 의거의 결과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정답 선지가 될 수 있겠죠. 이봉창의 의거로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봉봉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인데 윤봉길 선생님은 우리에게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분입니다. 새로운 길, 어떤 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사변이요. 당연히 누가? 일본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천황이 마침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까지 겸해서 큰 축제를 열기로 결정한 겁니다. 파티를. 그때 우리 윤봉길 선생님이 가시는 거예요.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장기, 그 다음에 도시락, 그리고 물통. 도시락 폭탄, 그 다음에 물통 폭탄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대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분이 이봉찬 선생님, 이분이 윤봉길 선생님입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터져요. 성공입니다. 성공도 이런 성공이 없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위 관리들, 일본 관리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게 또 결과가 중요해요. 새로운 길을 여셨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국에서 당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국의 국민당이라는 단체입니다. 국민당의 단체의 장제스 또는 장개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장제스 아저씨가 극찬을 해요.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다. 저거 봐라. 조선인 용사 윤봉길이 중국인 100만 명이 못했던 일을 해냈다. 정말 장하다. 대단하다. 이거를 온 연설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윤봉길 선생님의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내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승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감이 안 오죠. 자, 봐요.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베트남이 나라가 망했대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던 국민들이 도망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에 여러분들 집 빼고 나머지 집이 전부 다 베트남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국기를 다 걸고 있어. 베트남 독립 독립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해요? 즐거워요? 아니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집값 떨어진다고 나가라고 할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나라 다 싫어해요. 왜? 지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윤봉길 선생님의 의고로 우리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는 거. 이게 한인애국단의 활동이에요. 자, 그러면 한인애국단으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일본이 가만히 둘까요? 작살내려 가겠죠. 상하이 지역에 쥐잡듯이 이 한인애국단과 임시정부를 잡아다 족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임시정부가 튀어!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나오지만 임시정부는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임시정부의 이동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하이에 있다가 항저우, 전장, 창사 쭉 이동을 해요. 왜 이렇게 이동을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이 전쟁에 대한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31년도의 만주사변, 37년도의 중일전쟁, 결국 일본이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오잖아요. 중국 본토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일본 쪼빠리 새끼들이 전쟁 스케일이 커지니까 자꾸 31년도 만주사변, 37년도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자꾸 침투해서 들어오잖아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밀릴 수밖에 없겠죠. 도망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임시정부도 중국군과 함께 이동을 하고 같이 싸우다 보니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끊임없이 이동을 하다가 고난 끝에 어디로 딱 외우기도 좋게끔 1940년도에 충칭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보는 내용이 세 번째 시험 나오는 포인트가 충칭 시기 때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걸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동기 때 다다음 강의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듣고 올리세요. 지금은 이때 김원봉이라는 아저씨가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이라는 아저씨가 듣고 올리세요.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자 이때 김구 선생님을 찾습니다. 딱 1935년도에 만드는데 선생님! 김구 선생님! 지금 우리는 위기입니다. 선생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김구 선생님이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 한번 들려요. 딱 봤더니 원봉씨 미안하오. 나는 갈 수가 없겠어. 왜? 여기를 들어간다는 거는 임시정부를 해산시키고 우리도 민족혁명당 안으로 합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나는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요. 나는 못 가오. 그러면서 쌩까고 같이 그냥 따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요거는 정말 심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보면 됩니까? 충칭 시기 때 임시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답이 되는 건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충칭 시기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딱 연도도 외우기 좋게끔 1940년도예요. 정착을 하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그동안 고군분투했던 김구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면서 김구 선생님을 주석제로 바꾸면서 원래 집단 지도체제였잖아요. 김구 선생님을 주석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더 모이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 혼자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석제도를 운영한 상태에서 나중에는 마지막 최종에는 부주석도 있는 부주석 제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있으면 그 안에 여러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있는 당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아닌 당을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임시정부 때 최고의 여당, 김구 선생님이 소속했던 여당이 무슨 당이 있었냐면은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착하자마자 드디어 임시정부에서 군대를 만듭니다. 그 군대 이름이 뭐냐면은 한국독립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독립군이 아니고 한국강복군이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요 한국강복군이라는 군대가 바로 시험 문제 그렇게 잘 걸려요. 충칭 시기 때 물어보거나 무장독립투쟁을 물어보게 되면 한국강복군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뭉뚱그려서 이제 충칭 시기 때 그러면 어떠한 정책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한국강복군의 활동을 물어보는 거기도 합니다. 이 한국강복군, 충칭 시기 때 임시정부는 홀수 단위로 큰 사건이 생겨요. 일단 연도를 쓰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43년도, 44년도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41년도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본이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전쟁 스케일이 커지면서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41년도에 태평양전쟁, 천조국을 건드리잖아요. 미국을. 누가 봐도 알아요. 망했네. 참나. 저 새끼 망했네. 미친놈 미국을 건드려? 그러면서 이때 임시정부에서 뭘 하냐. 김치국을 좀 빨리 마십니다. 조만간 일본 망하겠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면서 이때 임시정부에 있었던 조소왕이란 아저씨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앞으로 독립하고 강복해서 만들 나라 대한민국은 적어도 거기에 있는 국민이라면 세 가지에 한해서는 균등하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강령입니다. 삼균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균등하게 혜택을 주겠다. 첫 번째가 교육,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 세 분야에 한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균등하게 해주겠다라면서 건국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왜? 41년도에 태평양전쟁 터지자마자. 그리고 또 한국강복군도 이때 선언을 해요. 뭐? 미친놈들 조만간에 망했네 라면서 우리는
일본 쪽발이 새끼를 무찌르겠다 라면서 대일선전포고를 선포하게 됩니다. 일본을 전쟁을 치겠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42년도에요. 앞에서 잠깐 선생님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김원봉 선생님, 여기는 다다음 강의 때 다시 볼 거예요. 이 김원봉 선생님이요 만든 군대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끌고 이때 합류를 합니다. 임시정부로. 그러면 군대가 합류를 하니까 당연히 한국 강복군의 전투력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이렇게 강해진 전투력을 기반으로 43년도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바로 일본군과 싸웁니다. 그리고 홀수 단위로 또 마지막 45년도에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요. 미국의 OSS라고 해서 전략정보국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파이 영화에 항상 나오는 CIA. CIA가 예전에 초창기 때 OSS였어요. 이게 바뀐 건데 요 OSS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국내 정진군을 만들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훈련이 혹독했으면 10명이 훈련을 받으면 절반 이상이 죽었대요. 훈련을 받다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려는 순간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뿅, 뿅, 뿅. 왠지 모르게 짬뽕이 생각나는 나가사키의 한방, 히로시마의 항방. 그러면서 핵폭탄을 맞은 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외치죠. 그러면서 일본이 결국 망하잖아요. 멸망합니다. 멸망이 아니고 망해버리죠. 항복을 선언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준비를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끝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선지로 나온다면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선지로.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한국강복군 충칭시기 임시정부로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다 잡아드렸어요. 아마 충칭시기 임시정부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충칭시기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한국강복군을 창설하였다.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졌다. 정답이죠. 그 다음에 요 내용들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대일선전포고를 하였다. 이거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독으로 한국강복군 활동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한국강복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러면 대일선전포고, 조선의용대 합류, 연합군 소속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 국내 진공작전 준비했다. 요거 정답으로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역으로 나면은 이거 제시문 다 줘요. 다 줍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와 같은 활동을 했던 군대로 옳은 것은 1번에 뭐 별기군, 뭐 2번에 뭐 대한독립군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국강복군 또 찍으면 정답이에요. 그냥 나왔을 때. 그래서 충칭시기 때 있었던 사건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임시정부 문제는 더 이상 틀릴 게 없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패턴까지 다 알려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는 임시정부 내용 잡아드렸고요. 다음 강좌 때는 1920년도에 국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